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조선시대 초반부까지만 해도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 활동이 돌아갔었던 시대였었고, 지방은 총 8도로 나눠서 중앙집권을 굉장히 강화했던 시기였었다. 이게 조선시대 전반부까지만 해도 잘 돌아갔었는데, 조선 중반부에 외란이 터지고 나서,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약간 조선의 시스템 자체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아, 느려. 움직여봐. 음. 여기 그림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조선의 첫 번째 궁궐은 경복궁이죠. 경복궁이고, 여기 밑에 광화문 사거리가 있어요. 광화문 사거리가 있는데, 요 광화문 사거리는 그 이순신 동상 서 있는 그 사거리 있죠. 그 광장, 거의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가. 광화문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광화문 삼거리. 이 광화문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의정부 건물이 있고, 그리고 육조 건물이 있고, 여기 사헌부, 뭐 사관원 같은 관청 건물들이 있었는데, 우선 초반부에는 이러한 관청들에 의해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들이 잘 돌아갔었어요. 잘 돌아갔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이 경복궁은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도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겠죠. 폐허가 되고 나서 조선의 이제 제2의 궁궐이었던 창덕궁으로 중심지가 옮겨갑니다. 경복궁은 잘 쓰지 않아 이때부터는. 그리고 전쟁 직전부터 이미 여기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이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원래는 그 외적들을 방어하는 관청으로서 잠깐 세워졌었던 건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얘네가 거의 7년 동안이나 세워지게 되면서 국가의 모든 일을 전담하는 관청으로 굉장히 권한이 세집니다. 그 이전에는 얘네 비변사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여기서 맡은 일들을 나눠 가지고 다 처리를 했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요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에서 전쟁이니까 바쁘단 말이야. 여기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막 바빠. 그리고 얘네 전쟁 났을 때 일단 도망갔었기 때문에 비변사를 통해서 비변사의 모든 관리들이 다 모이는 거야. 모든 전문가들이 전쟁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쳐들어왔다 하면은 일본어 잘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일본에서 뭐 유학 갔다 온 사람, 그리고 뭐 전쟁 기술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뭐 밥 잘 짓는 사람 같은 모든 전문가들이 비변사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온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관청이 비변사. 이것도 회의 관청이야. 회의관청이라서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의정부랑 여기 있는 육조는 찬밥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의정부랑 육조는 이용하지 않았고, 비변사에서 모든 일들을 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빨랐었어. 일 처리가 빠르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를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얘네 권한이 세지다 보면서 얘네가 나중에는 누구 말도 안 듣게 되냐면은 왕 말조차도 안 듣고서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왕 말조차도 안 듣고서 자기들이 알아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버릴 정도로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가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조금씩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선 후반부에 보이게 되죠. 이 내용부터가 오늘 배울 내용이야. 자, 그래서 프린트 이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 프린터 너무 느린데. 보면은, 자, 외란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이 뜨게 됩니다. 이 비변사는 원래 임진왜란 전이었던 16세기 초에 여러 외적들의 침입에 대응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세웠던 임시관청이야. 임시관청.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방 임시기구입니다. 임시야. 처음에는 세워졌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하면은 잠깐 세워져서 걔네 맞고 나서
여진족과의 전투가 끝났다면 없어지는 관청이었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랬던 관청이었었는데, 이게 무슨 전쟁 이후로 기능이 굉장히 강해졌다? 외란 이후로 기능이 굉장히 막강해지는 그런 측면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하면 여진족 관련된 관련자들만 몇 명 모였었는데, 이때부터는 인원도 확대가 돼요. 임진왜란 직후부터는 인원도 확대가 돼서 삼정승과 문무의 고위 관리, 모든 높은 관리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굉장히 큰 회의기구로 전쟁 임진왜란 이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잠깐만, 구성원이 확대가 되고, 심지어 권한도 모든 국가 정책 전반, 전체를 논의하는, 국가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전체를 논의하는 국가 정책 전반을 논의했었다. 얘네가 안 건드리는 이제 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과 관련된 일만 했으면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왕비를 뽑는 일까지 다 얘네가 간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세금 걷는 역할까지 얘네가 다 간섭을 하는 최고관청의 역할로서, 최고관청의 그런 위상으로서 위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원래 있었던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업무 체계를 이때는 이제 비변사가 강해지고 나서부터는 이용을 한다 안 한다, 여기 이용을 안 하고 유명무실해졌으며, 심지어 얘네가 의정부와 육조만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왕까지 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관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정당으로 관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특히 19세기의 세도정치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 이 비변사를 왕비 가문이었던 세도 가문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왕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얘네가 휘두르게 되죠. 비변사에서 다 결정하는 거야. 이때 왕은 어린 애기들이었고, 오히려 왕과 결혼을 했었던 왕비의 가문에서 외척이죠. 외척. 그러니까 왕비 가문이 권력을 오히려 더 휘두르는 그런 세도 가문들이 나타났었는데, 얘네들이 비변사를 장악을 하면서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고려의 조선의 막바지 왕이었던 고종의 아빠인 흥선대원군 때 폐지가 됩니다. 흥선대원군 때 이 비변사가 강제로 폐지되고, 어떤 관청의 기능이 다시 부활할까? 당연히 의정부의 기능이 부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 이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청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확인 문제. 조선의 건국은 신진사대부와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세력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역성혁명이었다. 역성혁명이라는 거는 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고려의 성씨가 왕씨였는데 이거를 이성계의 이씨로 바꾼다는 그런 혁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가 맞습니다. 동그라미가 맞고, 힌트가 느려서 못 움직여. 그냥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조선이 고려에 비하여 발전한 측면으로 국가 통치의 성문화된 법전 체제, 특히 조선의 공식 법전인 무슨 대전이 있었다? 경국대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국대전, 이거 경국대전을 얘기하는 거야. 경국대전. 이것도 맞고. 그다음 3번. 조선의 모든 지방 제도는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체제를 갖추었던 것은, 이거는 고려 시대에 관련된 얘기죠. 고려 시대에 관련된 얘기였었다. 그래서 이거는 X. 4번에 조선은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는 등 고려에 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거는 문관 선발로 이루어져 무과가 있긴 있었어요. 문관 선발로 이루어지기는 문관 선발 위주로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무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와 더불어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이죠. 정몽주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왕명을 출납을 맡은 비서기구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건데 승정원이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승정원이라고 하는 관청. 그 다음에 국왕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고 토론을 했었던
경연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연에서 왕과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었다. 이 경연은 홍문관에서 맡아서 했었던 왕과의 토론 시스템, 왕과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문관이 왕을 가르치는 그런 관청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지방 통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 사족의 향축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해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다음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엮으시오.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고 의금부는 사법기관입니다. 홍문관은 학술과 경연을 담당했고 사원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었다. 각각 연결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이게 뭐냐.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를 했었다. 명나라였던 중국 중심의 화이라는 거는 중화할 때 그 화자와 오랑캐 이자야. 전 모든 세계를 문명화된 중국과 오랑캐 나라로 이분화시켜서 봤었어요. 조선은 문명화된 중국에 우리가 항상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거는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일 발전된 나라가 어디라고 보고 있어? 미국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항상 미국 중심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외교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가 아무리 막 지랄을 해도 우리가 웃으면서 그 자식한테 침을 못 뱉었던 건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선 초기에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일어나자 태종은 의정부의 재상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를 신경 쓰지 않고 육조랑 연결시켜서 직계에서 정치를 했었던 육조 직계제. 자, 오품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의 동의권, 임명 동의권. 대간은 사원부 사관원을 얘기합니다. 홍문관은 나중에 대간으로 들어온 애들이라서 보통은 사원부 사관원을 대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서경을 거치죠. 서경은 관리 임명 동의권이야. 그래서 서경을 통해서 임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었던 상피제도라고 하는 걸 실시하는데, 이 상피제도는 지금도 유효한 제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인데 내 아들이 도림고에 왔어. 그럼 서로 친척이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관공서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만약에 아들 시험 점수를 막 100점을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내가 다른 학교로 가거나 아들을 다른 학교로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상피제도를 시행을 했던 걸 의미합니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했었던 비변사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의 기구로 성장을 한다. 왕조의 기본법전, 경국대전 이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